2분기가 자본시장의 분기였다면 올해 3분기가 M&A 시장의 분기였다.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뚜렷하게 바뀌고 있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올해 글로벌 반도체 AI 시장 규모가 184억 달러로 10년 뒤에는 지금의 6배 이상인 약 1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주식 투자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는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종목 연구위원과 함께 글로벌 M&A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자기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주식 컨설팅에서 글로벌 증시를 담당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IT 산업에 특히 관심 많은 한 종목 위원입니다. 얘기를 나눠볼 내용들이 이제 M&A와 관련된 그런 부분의 내용들인데, 그 M&A 시장이 좀 최근에 다시 좀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그 M&A 관련해서 좀 이슈로 부각될 만한 그런 딜들이 좀 있었나요? 일단은 M&A가 지금 현재 붐이라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세계 반도체 M&A가 115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연간 기준으로 해서 최대이던 2015년에 1077억 달러를 뛰어넘은 수준이거든요. 특히 대형 건수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반도체 M&A 딜 규모를 이제 거래 금액 순으로 나열하면 탑5 중에 탑3가 올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M&A 시장의 이제 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탑3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건들이 되나요? 일단은 가장 최근 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이제 10월 26일 약 한 달 전쯤이죠. 이제 AMD, 지금 인텔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AMD 있지 않습니까? AMD가 이제 경쟁 업체 중에 한 곳인 자일링스 라는 이제 FPGA 업체를 약 40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를 조금 했었고요. 또 이번 거래는 이제 반도체 M&A 업계 사상 한 최대 3위 정도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대형 거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대형들이 최근 잇따라 터지는 게 되게 흥미로운 점인데요. 지난 7월에는 이제 반도체 업체인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이제 맥심 인터그레이티드라는 업체를 인수했고요. 이거는 좀 생소하더라도 또 9월에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영국의 ARM이라는 업체를 약 400억 달러. 엄청난 규모네요. 이게 탑 1입니다. 이걸 400억 달러에 사갔었어요. 그 최근에는 그 국내 기업체 중에서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큰 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맞습니다. 부분도 좀 포함이 된 거 아닌가요? 그 부분도 포함이 물론 됐습니다. 지난 10월 20일이었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SK 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한 건 아니고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했고요. 그게 이제 90억 달러니까 약 10조 원 정도라고. 이게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M&A 시장이 상당히 좀 침체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JP 모건이나 이런 해외 주요 IB 기업들의 실적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기업금융 부분 매출이 상당히 좀 저조하게 나타났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렇죠. 상반기는 그야말로 좀 글로벌 M&A 업계에서 암흑기였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코로나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으로 확산이 되자 글로벌 기업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M&A 계획을 조금 접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M&A 전문 분석 업체 머저마켓에 따르면은 2009년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있었던 2009년 상반기 이후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이제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이제 갑자기 이제 풀리는 지금 상황이고요. 글로벌 유력 이제 공룡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계기로 좀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은행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M&A 총괄의 말에 따르면은 올해 2분기가 사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4월부터 6월까지 굉장히 증시가 화랑이었었는데 2분기가 자본시장의 분기였다면 올해 3분기가 M&A 시장의 분기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좀 침체됐을 만한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하반기에 이렇게 역전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뚜렷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우선 백신 기대감 때문에 이제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는 이제 믿음이 일단 기저에 깔린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알짜 기업을 미리 선점해서 인수합병해서 좀 효율적이고 빠르고 크게 성장을 하겠다라는 이제 해석이 저는 깔린 것 같습니다. 주식도 이제 저점에 잡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글로벌 컨설팅 업체 이제 어네스트 영이라는 곳에서 분석한 자료가 좀 있는데요.
있는데요. 2008년 당시 위기 속에서 이제 M&A라든가 이런 큰 투자를 집행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총 주주 수익률이 한 25% 정도 높았다라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려운 시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그렇죠. 활용하는 그런 네, 부분이라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얘기할 수 똑같은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 딜 분야가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업황 부분에 있어서도 그 기업별로 좀 수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제 포스트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기대를 안고 이제 재빠른 변화가 좀 기대되는 곳이 IT 산업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올해 2분기에는 IT 산업의 M&A 딜 숫자가 2분기에 9건이었는데 3분기부터는 이제 32건 정도로 이제 크게 늘었었고요. 이제 IT 산업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장비, 그다음에 통신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서 저희가 언급해드린 그 3건의 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M&A 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 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가져봐야 될 뭐 시사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시사점은 이제 키워드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대규모 인수합병들에 대한 키워드를 3가지로 뽑자면은 먼저 대용량 네트워크,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 연산, 인공지능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업용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글로벌하게 지금 바야흐로 5G 시대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5G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데이터 대역폭,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 자체가 커진다는 의미고 그건 데이터량이 폭증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코로나 여파로 해서 언택트 현상이 좀 최근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게임을 한다던가, 뭐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유튜브를 본다던가 이게 다 데이터를 유발시키는 행위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 폭증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 건데 이 말인즉 송수신돼야 되는 정보량이 많아진다는 뜻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송수신된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어느 곳에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저장되는 곳을 저희가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 네트워크 간 병목 현상이 이슈가 됩니다. 네. 이게 왜 생기냐면요. 이제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센터만 이렇게 딱 창고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많은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그렇죠. 그런 서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AI 연산을 담당하는 또 어떤 이제 프로세서가 있겠죠. 그 각 영역 간에 데이터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부분들마다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는데 어떤 애는 데이터가 늦게 처리되는 거죠. 마치 톨게이트처럼 빨리 가다가 늦게 가야 되는 이런처럼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병목 현상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데이터 센터 내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추론, AI 연산 등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특수 이제 반도체라고 불리는 AI 전문 이제 반도체가 좀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은 올해 글로벌 반도체 이제 AI 시장 규모가 184억 달러로 10년 뒤에는 지금의 6배 이상인 약 1,18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세상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M&A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M&A 부분도 그러한 부분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올해의 가장 큰 딜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엔비디아가 ARM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한 부분들을 좀 먼저 어떤 딜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ARM이라는 업체가 어떤 건지부터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ARM은 그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원래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로 넘어간 것인데요. ARM은 이제 인텔이 주도하는 X86 이제 반도체 진영과 대비되는 이제 리스크라 불리는 반도체 로직 설계 IP 업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프로세서를 만드는 기술은 이제 인텔이나 AMD 같은 시스크 기반의 반도체 로직 설계가 이제 대세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한 이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AR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RM이 갖고 있는 고객사가 애플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퀄컴, 삼성전자, 하웨이.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드는 거의 모든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이제 ARM이 이제 AI 관련 반도체 설계에도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ARM의 인수 목적 역시 이제 AI 연산과 추론을 위한 반도체 개발과 설계를 위한 포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가진 그래픽 컴퓨팅 기술, 그러니까 GPU 기술이죠. GPU 기술이 ARM의 AI 생태계와 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한 부분은 활동 영역을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넓히는 그런 네.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기 부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젠슨 왕이 여기 그래픽 컴퓨팅 기술을 뭐 ARM 생태계로 더 넓힌다는 말이 원래 그래픽 컴퓨팅도 AI 가속기, 그러니까 AI 연산에 조금 특화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ARM의 특수 AI 반도체와 네네. 결합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내겠다. 그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성장의 어떤 또 새로운 그 활력소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글로벌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오로지 하나의 사업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보다는 또 이런 M&A를 통해서 크게 성장했던 기업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아마 좀 가장 그 예를 들어서 좀 대표되는 기업들이 좀 어떤 기업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 방면으로 M&A를 통해서 성장했던 기업 중에 좀 떠오르는 기업은 애플이 애플이요? 애플이요. 예. 애플은 솔직히 생각보다는 이제 M&A 시장에서 조금 조용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엔비디아, AMD, 이제 하이닉스라는 네. 이제 대형 딜 때문에 좀 묻힌 감이 있는데요. 애플도 작년에는 1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인텔의 무선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 딜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5G 시대에서 자체적으로 통신 모뎀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포석으로 깔릴 수가 있겠는데요. 5G 시대에서 또 이제 나가야 되는 시장이 이제 IoT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G 통신 모뎀 칩을 위시해서 IoT 시장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이제 애플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 애플 얘기를 제가 해서 말씀인데, 최근에 애플이 좀 대단한 이벤트를 열었었거든요. 그 이벤트가 뭐였냐면, 이제 애플한테는 조금 어떻게 보면 미지의 영역이었던 PC용 프로세서를 개발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애플 실리콘이라는 걸로 이제 시장에서 발표가 됐었고요. 제품명 M1을 이제 애플 실리콘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 애플이 생산하는 기존의 랩탑이나 데스크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CPU를 기존의 인텔 거를 사용을 했었었는데, 이제 인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이제 CPU를 개발하는 업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근데 CPU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가장 먼저 이제 떠오르는 회사가 인텔이고요. 그렇죠. 뭐 애플이 여러 M&A를 통해서 관련된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CPU를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텔하고의 어떤 기술 격차 부분은 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PC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는 분명한 격차가 있고요. 그런데도 지금 애플이 재빠르게 M1 애플 실리콘을 출시하게 된 이유는 AP,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CPU예요. AP 영역 설계에서 꾸준한 역량 확보를 해냈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AP 성능 개발을 하기 위해서 M&A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애플도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 기술을 지닌 벤처 기업들을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설계 기법을 익히거나 이제 해당 엔지니어들, 핵심 엔지니어를 이제 포섭을 해서 이제 AP 역량 설계가 그만큼 올라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AP 성능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실제로 동사의 노트북에 들어가는 인텔의 어떤 칩보다는 GPU라든가 NPU라든가 그런 이제 어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의 연산 능력은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애플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보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런 그 관련된 기업들, 우수 기업들의 M&A를 통해서 그 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뭐 해외 쪽을 좀 살펴봤는데, 아까 이제 소도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큰 딜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닉스와 관련된 딜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딜인지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SK 하이닉스는 사실 D램과 낸드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D램은 잘하는데 낸드 쪽이 좀 약하다라는 평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낸드에서 고전했던 이유가 기업용 이제 낸드 시장, 기업용 SSD 시장에서 글로벌한 존재감이 좀 적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기업용 SSD 시장은 개인용 SSD보다 가격이 최대 한 10배 정도 비싼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당연하죠. 반면은
인텔은 기업용 SSD 시장에서 강했고 개인용 SSD 시장에서는 조금 존재감이 약했어요. 오히려 인텔은 서버용 이제 SSD, 기업용 SSD 쪽에서 기술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영역이 서로 달랐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는 딜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점유율 아니겠습니까? 반도체에 있어서요. 기업용 SSD 시장의 점유율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인텔이 약 30% 정도로 2위였고요. 1위가 삼성전자였습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약 7%로 5위 정도에 조금 머물러 있었는데 두 회사를 이제 합치면 점유율이 삼성전자를 뛰어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 1위인 삼성전자를 넘게 되니까 좀 이제 하이닉스로서는 기업용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한 프리센스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결국에는 그 SK 하이닉스의 어떤 경쟁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9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0조 원 정도면은 가격이 인수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10조 원이라는 인수 대금은 SK 하이닉스가 이제 연간 설비 투자금이랑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만큼 논란의 여지가 이제 분명히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기업의 명운을 건 M&A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SK 하이닉스가 기업용 시장에서 빠르게 승부를 보겠다라는 저는 포부가 엿보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지난 11월 4일 이제 SK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 이석기 사장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부사장이 나오는데 그만큼 조금 이례적인 거죠. 이석기 사장은 2025년에 낸드 매출만 15조 원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어떻게 보면 야심을 조금 드러냈었습니다. 그 자신감의 근원은 AI 등으로 대변되는 시대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데이터들로 인해 데이터 센터 용량이, 저장 용량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때문인데요. 저장 용량이 커진다는 것은 당연히 뭐 D램이나 낸드 쪽의 수요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10조 원이라는 그 가치 자체가 지금 숫자로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좀 비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미래의 큰 그림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향후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너무 비싼 인수합병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한국의 가장 그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 M&A 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떤 좀 동향을 나타내고 있나요? 일단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에 9조 4천억 원이라는 큰 딜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차량용 전장 업체인 이제 미국 업체 하만이라는 업체를 이제 인수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만 이후에는 이제 1조 원 이상 대규모 인수합병을 이제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10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네덜란드를 이제 포함해서 네덜란드, 스위스, 유럽 출장을 갔었는데요. 이때 NXP 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의 경영진과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고 해요. 이게 참 흥미로운 점은 삼성전자가 NXP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실제로 작년 3월 삼성전자는 NXP 인수 검토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놓은 전력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NXP 경영진과 이재용 부회장이 회동을 했다는 점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NXP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자꾸만 그 거론이 되는 건가요? NXP는 아까 이제 하만 업체와 비슷하게 차량용 쪽으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업체거든요. 차량용 반도체에서 존재감이 매우 높은 기업이고요. 2018년 기준에서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에서 세계 1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이제 퀄컴은 2016년에 NXP를 약 50조 원에 인수하려다가 이제 중국 경쟁 당국이 승인해주지 않아서 조금 엎어졌던 사례가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4년 전에 이제 하만을 인수했던 것도 향후 자율주행 이제 최근에 화두잖아요. 자율주행이 점차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 거기에 들어갈 이제 또 프로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율주행에도 당연히 AI 연산을 필요한 이제 특수 반도체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프로세서에 적용하기 위해서 선제 조치를 했던 것이고요.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자율주행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NXP가 아니더라도 차량용 반도체, 더 나아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으로서 선점하기 위해서 좀 고심 중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방면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역시 이제 향후에 이제 본격적인 딜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그 새로운 사업 부분을 또 키워나갈 그런 부분들을 계속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M&A라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뭐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수합병이라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M&A라는 쪽의 이제 시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가고 미래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M&A와 관련된 부분들 계속 좀 그 정리를 좀 해주시고 뭐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큰 딜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또 다음 방송에서 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지금까지 그 글로벌 주식 컨설팅 팀의 한종목 연구위원과 글로벌 M&A 시장 동향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